투자의 관점에서 일기 신도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기 신도시 안에서도 그러니까 가장 빠르게 신축 주거지를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일기 신도시를 훑어보면은 분당이 있고 일산이 있고 평촌이 있고 삼본이 있고 또 중동 지역이 있을 텐데 네. 제가 돌아보니까 확실히 분당이 제일 빠릅니다. 분당은 리모델링이 제일 빨라요. 그리고 분당도 분당의 윗부분은 판교고 아래는 일반 저희가 알고 있는 분당 신도시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판교는 정확히 말하면 약간 2기 신도시 바로 직전에 건설된 이제 2기의 프로토타입이라고 할 수 있고 1기는 93, 4년에 다 준공된 신도시들이고요. 서현순의 정자로 아래로 쭉 이어지는 네. 그런 분당 신도시고 그리고 분당 말고 수정구랑 중원구로 가면은 성남시에 수정구 중원구는 2010년대 후반부터 각광받기 시작을 했는데 왜냐하면 거기 재개발로 신축이 공급되니까 신축 주거지가 대량 공급되면은 그냥 컨센서스랑 인식 체계 다 바뀌는 거거든요. 거기 사람 살 때 못 돼 이렇게 얘기하다가 네. 헉, 거기 그렇게 좋아졌냐 이러면서 이제 진짜 좋아질려나 보다 하면 좋은 점만 보여요. 와 여기 막 지하철 계속 연결될 예정이고 계속해서 재개발될 예정이고 막 이제 좋은 점만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분당 성남시 안에서도 판교 그 밑에 있는 순수 분당 저희가 알고 있는 분당 신도시가 상승률 제일 적은 지역이고요. 근데 반대로 분당 신도시 안에는 그래서 신축 아파트가 없는데 신축 아파트가 리모델링 통해서 공급된다면은 그 포텐셜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네. 그래서 분당에 있는 느티마을이나 한솔마을의 리모델링 사업이 어떻게 되냐가 분당구 전체에 아니면 일기 신도시 전체에 시장을 조망해 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분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리모델링 사업의 전후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꼭 지켜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런 신축이 주도하는 메타는 그냥 수십 년간 이어져 왔고 네, 수십 년간 계속 지속돼 왔던 메타이고 그래서 이거는 뭐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새 집 좋아하는 거는 본성이고 저희도 핸드폰 기종 바뀔 때마다 계속 구매를 하고 네. 막 계속 아이폰 새 모델, 뭐 갤럭시 새 모델, 컴퓨터 PC 새 모델, 자동차도 계속해서 디자인 바꿔가면서 새 모델을 계속 추가하다 보니까 집도 비슷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게 되고 있고요. 신도시들 쭉 들어보면서 느끼한 거는 분당 제일 빨랐고 그 다음에 의외로 3번이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좀 놀라웠는데 그게 3번이 갖고 있는 고밀도로 개발된 단지였거든요. 3번 신도시가. 그러니까 분당이나 고양시는 굉장히 좀 쾌적하게 지어보자 이러면서 도시 사이즈도 어마어마하게 넓고 말 그대로 진짜 완전 신도시 느낌으로 건설됐는데 3번 중동 평촌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이긴 하지만 또 약간 신시가지 느낌이기는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밀도로 지어졌고 그 용적률 220%가 막 웬만하면 넘어가니까 그쵸. 우린 재건축 추한데 하면서 그냥 리모델링으로 미리미리 선호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하시고 있으면서 그래서 단계가 좀 빨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분당 다음에는 그냥 3번 신도시에서 리모델링 조금 빨리 하고 나머지 3개 신도시는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분위기는 똑같아요. 거래도 없고 네, 그냥 거래 없고 투자 수요 없고 자가 수요 없고 근데 리모델링 추진하고 있는 개별 단지에 들어가면은 거기는 나름대로 액티브하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지금 이런 시장이 흐르고 나서 언젠가 끝나게 될 텐데 그때 누군가는 그 시장의 주도 섹터로 등장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건 정해졌다는 거죠. 그게 신축이라는 거잖아요. 제 전망은. 네. 근데 그게 신축일 때 누가 신축이겠냐? 이런 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분위기가 딱히 이렇게 뭐 개선될 여지가 있어 보이지는 않네요. 뭔가 어떤 트리거가 이렇게 뭐가 나오지 않는 이상 뭐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네, 맞습니다. 맞는데 뭐 상황이 이러니까 정부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를 하겠죠. 그래서 공약에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장 상황에 맞게 조금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조정지역이 풀리게 되면은 2020년 이전에 조정지역이 부산이 한번 풀렸을 때는 그때는 투자 수요가 살아있어 가지고 조정지역 해제에 대한 그런 이펙이 되게 컸었는데요. 네. 지금은 다주택자에 대한 그런 세제 규제가 여전히 이뤄지는 가운데 단순하게 조정지역이 해제됐다는 것만으로 해당 주택시장이 살아날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조정지역이 풀리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네. 대출 한도가 늘어나요. LTV가 50%에서 이제 LTV 70%로 늘어나게 되고요. 이 LTV가 늘어나게 된다는 거는 고소득 가구들한테 돈을 더 빌릴 수 있게 하는 효과거든요. 그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가구는 DSR이 좀 더 옥죄에 있는 정책이고 가구 소득 8천만 원 넘는 가구들은 LTV 규제를 받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DSR은 냅두고 LTV를 좀 열어준다는 그런 컨셉이나 마찬가지여서 조정지역을 해제한다는 게,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무슨 얘기냐면 돈을 잘 버시는 가구들이 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셔가지고 마이너스 P라든가 아니면은 저기 주택시장 좀 하락하고 있는데 네. 좀 주택을 구매하시죠. 네. 이제 LTV 풀어주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여기를 좀 계속해서 째려보고 있었던 투자자가 계시다면은 전세 끼고 사서라도 주택을 구매하시고, 상세임대인 아시죠? 2년 후에 상세임대인 도장 빡 박으면 비과세가 가능하니까 이렇게 약간 그 고소득 가구들한테 그런 조정지역에 대해서 살려달라고 시그널을 한번 던지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또 그러니까 실수요, 고소득 실수요 가구들한테 아직 집을 구매하실 여력이시라면은 LTV 때문에 집을 못 사셨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정지역 풀리면 LTV 70까지 열린다 하면서 약간 그렇게 메시지를 던지는 느낌이라, 그래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자 이런 생각이고, 어쨌든 상환 여력이 있는 가구가 대출을 못 받아 왔다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무조건 뭐 무지성으로 대출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고민할 거 아닙니까? 우리 이제 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는 그런 선택을 이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뭐 그 중에 일부는 아니야 지금 매크로가 안 좋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지금 이 정도면은 뭐 우리 충분히 들어갈 만한 것 같은데 어차피 집 필요하니까 우리 사자 하면은 그거는 이제 수요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일단 약간 마일드한 수준에서 한번 카드를 던져보는 것 같습니다. 조정지역 해제라는. 저희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째려보고 있는 곳이 바로 대구거든요. 선선선 진입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아,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세수 앞을 내다보고. 그래서 그 대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큰데, 말씀하셨던 대로 투자자들도 진입을 할 수가 있겠지만 대구시에 있었던 그 LTV 규제가 완화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대구 안에 있는 그런 실수요자들이 여러 가지 선택의 자유가 조금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그런 실수요자들도 거시경제 환경이라든가 주택시장 분위기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어마무시한 그런 적극적인 움직임은 그렇게 나올 것 같진 않고요. 그리고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상생임대인 제도는 결국 1세대 1주택이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막 다주택 포지션 잡으면서 거기를 가는 막 그런 전략을 짜기도 좀 어렵거니와, 다만 뭔가 아직 무주택인데 뭐 투자의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대구를 상생임대인으로 들어가는 막 그런 식의 전략도 완전 한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시장에서 어떤 변화는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고요. 다만 2020년 이전에 부산에서 보여줬던 것 같은 그런 열광적인 반응은 없을 거로 생각을 하고, 그때는 다주택자도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하면은 주택수에 무관하게 계속해서 혜택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외지 거주인들이 어마하게 매수를 했거든요. 현재는 근데 조정지역 해제가 좀 해당 지역의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금융규제 완화 측면이 제일 큰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